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작은 마을 호모사사에서 마크 런스퍼드라는 중년 남성이 이른 아침 차가 거의 없는 거리 위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와 9살 된 딸 제시카 마리 런스퍼드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떠올릴 때마다 마크의 마음엔 씁쓸하면서도 행복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마크가 전처와 이혼할 당시 그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잃을 뻔했지만 유일하게 지켜낸 건 한 살이던 제시카의 완전 양육권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딸을 키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거의 없었지만 아버지와 조부모의 사랑 속에서 그녀는 밝고 예의 바른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만화를 즐겨보며 학교 생활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주말 교회와 성가대 활동을 아주 즐겼죠. 2천여 명이 사는 이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말 그대로 모두가 사랑하는 작은 천사였습니다. 어느덧 8년이 흘러 9살이 된 제시카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했습니다. 어깨 위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느낀 마크는 마침내 자신의 연애와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후 몇 달 후 그는 매일 밤 여자친구 집에서 지냈고 아침엔 학교에 가기 전에 딸을 데려다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에는 제시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마크가 평소처럼 오전 6시에 집에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건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웃고 있던 딸이 아니라 다급하고 초조한 얼굴의 할아버지 아치 런스퍼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 5시 30분쯤 손녀를 깨우려던 할아버지는 제시카의 방이 텅 비어있는 걸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옷과 신발은 집에 그대로 있었고 사라진 건 그녀가 잠잘 때 꼭 껴안고 자던 보라색 봉제 인형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후 30분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집 뒤편 숲까지 찾아봤지만 손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마크가 그 시간에 집에 도착했고 상황을 파악하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이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경찰도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여러 마리의 전문 수색견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했고 열감지 장비를 탑재한 헬리콥터가 하늘을 선회하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고 주변의 산과 숲을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며 마크는 가슴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함을 억누르며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경찰 사이의 소통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받게 됩니다. 경찰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수사에 협조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자발적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거의 반강제적인 억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질문 방식이나 태도를 통해 마크는 절망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집안의 물건들이 도난당한 흔적이 없고 현관문과 창문에도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 아치가 이 동네는 원래 치안이 좋아서 가끔 밤에 문을 잠그는 걸 잊기도 한다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심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과거의 유사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아이의 가족 혹은 매우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족 내의 인물들부터 조사하여 혐의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경찰은 집안에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낯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이의 아버지 마크가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그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크가 수색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지나치게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경찰이 기대했던 불안하고 절망적인 부모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마크는 경찰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마크의 허점을 잡기 위해 딸이 실종되기 전 그의 행적과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경찰이 하루빨리 딸을 찾는 데 집중해 주길 바라며 차분하게 전날 밤의 일정을 반복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그는 몇 가지 핵심 질문, 당신은 딸에게 해를 가했습니까? 그녀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마크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말했던 단순한 조사는 결국 마크가 3일 동안 취조실에서 사실상 감금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도중 경찰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수차례 강압적인 신문 기법까지 사용하며 마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마지막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경찰은 기존의 수동 판별 방식을 버리고 보다 진보된 컴퓨터 음성 스트레스 분석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마크의 진술은 정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제야 경찰은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경찰서 문을 나선 마크는 이제야 모두가 딸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은 가족 중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제시카의 할아버지 아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렸습니다. 경찰이 아치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 1950년대 2건의 폭력 사건과 1건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비록 이 모든 혐의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지만 이 기록만으로도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습니다. 아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사건들은 모두 50여 년 전 철없던 시절의 오해로 인한 생긴 일이고 결국 혐의가 모두 철회된 점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치를 경찰서로 데려가 며칠 동안의 고강도의 신문과 반복적인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머릿속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아치가 어떤 이유에서든 손녀 제시카에게 해를 입히고 시신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마크는 그런 아버지를 감싸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른바 돌파구를 얻기 위해 한 경찰관이 직접 마크를 찾아가 아치, 그러니까 제시카의 할아버지 바지에서 제시카의 혈흔이 발견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사는 정말 지나쳤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후 경찰의 이러한 방식은 외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수사의 기본 절차상 가족들의 혐의를 먼저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대부분의 수사력을 실종된 아이의 수색에 집중하고 가족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본말이 전도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실종 후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48시간 동안 수색대와 자원봉사자들이 효과적인 지휘와 협조를 받지 못해 제시카를 찾는 수색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지체되었습니다. 경찰이 결국 제시카의 아버지 마크, 할아버지 아치, 그리고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생모의 혐의까지 모두 배제했을 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시카를 무사히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수사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제서야 시선을 되돌려 가장 기본적인 단서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시카 실종 초기 단계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탐문 조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제시카의 행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지만 최근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수상한 남성이 자주 주변에 나타난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이 남성을 알고 있던 주민들은 그가 과거 아동 성추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학교 근처를 서성일 수 있느냐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그 남성의 현재 거주지까지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제시카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짓고 수사의 거의 모든 역량을 그쪽에 쏟아부은 탓에 이 탐문 기록들은 한쪽에 방치된 채 묵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경찰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연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에 경찰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말한 그 수상한 남성은 이름이 존 쿠이였고 그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성범죄자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현재 거주지가 제시카가 실종된 집에서 불과 100m도 되지 않는 길 건너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당시 주변의 산과 숲은 물론 거의 모든 인근 가정집을 일일이 방문해 조사를 벌였지만 유독 이 집만은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는 경찰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존은 공식적으로 IQ 78의 지적장애 수준의 단순 범죄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출소 후 반드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존이 등록한 주소는 수천 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이었기에 경찰은 그를 전혀 수상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제시카의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제시카를 납치한 범인일까요? 경찰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해당 주소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밝혀진 사실은 이 집은 존의 친누나가 살고 있는 곳이며 존은 몇 달 전 이곳으로 이사와서 본체 옆에 세워진 한 대의 캠핑카에서 따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범죄 전력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했지만 플로리다주 전반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경찰도 실제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은 아주 쉽게 경찰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제시카가 실종된 지 시간이 꽤 흐른 시점에서 존은 아무 말도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지능이 실제로 낮았고 스스로의 흔적을 제대로 감추는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이동 중 이용한 대중교통 기록을 추적했고 결국 조지아주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그를 찾아내 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제시카가 실종된 지 거의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이 시작되자 원래 지능이 낮았던 존은 단 30분 만에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자신이 제시카를 납치한 범인임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카의 현재 위치를 추궁했을 때 존이 내뱉은 대답은 모두를 절망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2005년 2월 24일 새벽 존은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훔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런스퍼드 가족의 집 앞에 이르렀고 이 집이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능은 낮았지만 그는 평생을 범죄와 수감 그리고 재범의 반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발소리를 죽이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정도의 기본적인 범행 수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존은 감나가는 물건을 찾으려다 반쯤 열린 방문 틈 사이로 곤히 잠든 제시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녀를 번쩍 안아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시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안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라고 착각해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존이 자신을 데리고 캠핑카로 돌아간 뒤에야 제시카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시카가 어떤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캠핑카의 차음 구조 때문에 그 소리는 외부로 퍼지지 않았고 결국 수색 중인 구조대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시카의 생사를 가장 걱정하고 가장 빠르게 구조를 지휘할 수 있었던 아버지 마크는 그 시기 내내 경찰서에 억류된 채 끝없는 신문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시카는 자신의 집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지옥 같은 장소에 갇힌 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이는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의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낯설고 무서운 남자가 말하길 조용히 말을 잘 들으면 곧 집에 돌려보내줄게. 제시카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납치된 지 3일째 밤, 존은 한동안 자리를 비운 후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곧 집에 갈 수 있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에 간다는 말에 제시카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봉투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존 쿠이 같은 악마가 그런 약속을 지킬 리는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제시카를 둘러싼 대대적인 수색과 경찰의 여러 차례 방문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셋째 날 밤 캠핑카 바로 뒤쪽 몇 미터 떨어진 빈터에 깊이 75cm짜리 얕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제시카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뒤 그 위에 다시 한 겹의 봉투를 씌운 후 깊은 밤중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구덩이로 걸어가 봉투째로 그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밝고 사랑스러우며 밤이면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작은 소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 의해 산채로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존 쿠이의 자백과 현장 안내를 통해 제시카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찾아냈고 직접 시신을 파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제시카는 땅에 묻힌 직후에도 약 7, 8분간 필사적으로 버텼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쓰레기 봉투를 찢고 빠져나오려 시도했지만 끝내 질식사고 말았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이 공개되자 제시카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고 시민들의 분노도 폭발하여 모두가 가해자에 대한 극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2년 뒤인 2007년 존 쿠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경찰이 존을 신문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자백 및 범행 진술 도중 변호인도 입회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모든 자백 진술을 하자가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물증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존의 캠핑카 안에서 제시카가 항상 안고 자던 보라색 봉제 인형이 발견되었고 카페트에서 검출된 다량의 혈흔 역시 DNA 분석 결과 제시카의 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존 본인이 경찰을 직접 데리고 시신 매장 장소로 안내했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존 쿠이에게 1급 살인과 유괴 등 중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인은 그의 낮은 지능과 정신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 쿠이는 형 집행 전에 암투병으로 사망하며 2009년 교도소에서 51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제시카의 가족과 대중의 분노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경위가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방조자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고요. 제시카는 납치된 뒤 3일간 살아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처음부터 편견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불필요한 신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지역 내 전과자 관리에 더 철저했다면 제시카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시카의 가족은 플로리다주 사법기관을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히며 수사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이 제시카의 사망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재판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도에 철회되었습니다. 경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 경찰서장 중 한 명은 언론 앞에서 소녀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범인 존 쿠이 뿐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시카의 아버지 마크는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 목적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수사 절차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마크는 수년간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을 촉구했고 결국 플로리다주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지로 하는 제시카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주기적인 확인, 고위험 전과자에게는 GPS가 부착된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시카가 세상에 남긴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ergency. Do you need police, fire, or paramedics? There was 3 gunshots at the Walgreens. 2011년 3월 11일 저녁 10시가 넘어 미국 아이다호주 맨디안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월그린 약국 인근 주민의 신고 전화인데요. 신고자는 큰 소리가 3번이나 울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또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는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쓰러진 남자 2명과 신고 전화를 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오피스 로맨스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쓰러진 2 남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에메트 코리건이라고 하는 남자는 이미 숨졌고 로버트 홀이라는 남자는 심하게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여성의 이름은 칸디 홀이었습니다. 2 남자는 나란히 쓰러져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현장에는 범행 도구가 하나뿐이었고 3 사람은 관계도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칸디는 로버트의 아내였는데요. 또 에메트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내연남의 말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에메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에메트 코리건은 1980년 아이다호의 종교적 분위기가 강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 부모님의 이혼은 에메트에게 있어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종교 문화에 미친 그는 온전한 가족에 대한 열망으로 17살 때 몰몬교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몰몬교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아이를 많이 낳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 애슐리 하몬이라는 한 소녀도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도 아이다호에서 태어나 종교적인 대가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에메트보다 2살 어리고 4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9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두 오빠는 아빠와 살고 그녀와 두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가 때만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애슐리는 어릴 때부터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 2003년 두 사람은 만나게 됐습니다. 유타 주립대가 새학기를 시작하며 학교 헬스장이 들썩이던 무더운 9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21세였고 아동 발달을 전공한 애슐리는 이곳의 프런트 데스크를 담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운동을 하러 온 철학을 전공하는 23살의 에메트를 만났습니다. 둘은 같은 아이다호 출신으로 어린 시절도 비슷했고 또 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죠. 둘은 첫눈에 반해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평생의 짝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간의 열애 끝에 약혼을 하고 이듬해 3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2005년에 첫 쌍둥이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 안 돼 에메트는 변호사에 관심이 생겼고 가족과 함께 보낼 좋은 환경을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아내인 애슐리는 아무런 불만 없이 남편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원하며 집에 남아 아이들을 돌봤었죠. 이후 에메트는 워싱턴에 있는 곤자가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 성공하여 일가족은 그를 따라 이사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애슐리는 2009년에 또 한 명의 딸을 낳았고 2010년에 로스쿨 졸업 후 가족들과 함께 고향인 아이다호로 돌아갔습니다. 에메트는 파산 청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며 변호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후반기에 애슐리는 5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에메트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작은 로펌을 차려 주로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생활은 점점 좋아졌지만 일하느라 바쁜 에메트는 귀가가 늦어지면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에메트는 처음에는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점차 다른 여자에게 빠지게 됐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좀 전에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었던 칸디 홀이었습니다. 2010년 칸디는 남편 로버트 홀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아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이다호로 이사 왔습니다. 칸디는 로펌의 법률 보조원이며 로버트는 현지 치안부의 IT 기술자였습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칸디의 말에 따르면 로버트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바람을 피웠고 설상가상으로 칸디도 원래 로펌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칸디는 중년에 접어들어 남편의 외도와 직장 해고를 당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에메트가 나타났습니다. 갓 30세의 에메트는 한 모임에서 동료의 소개로 10살 연상의 칸디를 만나게 됐습니다. 에메트는 칸디의 풍부한 경력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로펌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근무하길 제안했습니다. 마침 일을 찾고 있었던 칸디는 바로 승낙했었죠. 칸디는 결국 에메트의 보조뿐만 아니라 그의 내연녀가 되었습니다.
둘은 불과 2, 3주 만에 첫 만남에서 사무실에서의 비밀스러운 관계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애슐리는 아내로서 점점 더 남편이 수상해진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산부인과에 검진하러 갈 때마다 함께했고 여유 시간에는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루 종일 사무실 혹은 헬스장에 있었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또 성격도 점점 나빠졌고 술에 취한 시간이 많아졌으며 심지어는 금지 약물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애슐리는 검진을 마치고 남편을 놀래켜주러 몰래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동료들은 모두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칸디가 애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것 또한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죠. 몇 년이 지난 후 애슐리는 그때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녀의 패션은 프로답지 않았고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에메트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Anytime that thought would cross my mind, I'm like, there is no way. I am 28 years old. She is 40. Like, there is no possible way that could be real. 에메트는 아내에게 칸디는 어르신 같은 존재라며 평소 자신을 배려하고 격려해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남편이 바람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인지 애슐리는 결국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애슐리가 아이를 낳자 칸디가 축하 선물을 많이 보내어 애슐리는 의심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칸디의 남편 로버트는 애슐리와 달리 아내와 상사의 불륜을 일찌감치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밤 로버트는 에메트가 아내 칸디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에메트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로버트는 아내에게 당신과 에메트에게 행운을 빌게.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받을 거야. 난 결국 마지막까지 웃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로버트가 에메트와 칸디에게 선전포고를 한 반면 애슐리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애슐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가정과 결혼을 숭상하고 이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그 고비를 넘으면 혼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메트와 애슐리의 결혼에서 가정과 신앙에 대한 믿음, 약속을 배신한 남편, 그럼에도 아이와 오랜 세월 사랑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내를 볼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애슐리는 결혼 상담사를 만나기로 결정하였지만 에메트는 상담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촛불 만찬도 몇 모금밖에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2011년 3월 6일은 에메트와 애슐리의 결혼 7주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념일 당일 에메트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간다는 핑계로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애슐리는 여전히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3월 11일 애슐리는 특별히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도 깨끗이 정리하고 예쁘게 꾸미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다리다 지친 애슐리는 마침내 귀가한 남편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피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식사를 했다며 휴대폰을 꺼내 잠깐 보더니 월그린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애슐리가 아무리 떠나지 말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에메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로버트는 그 당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로버트는 이미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포기하고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붙잡으려던 칸디는 갑자기 일이 있다며 나가더니 결국 또 차를 운전하여 약국에 가서 에메트를 만났습니다.
저녁 9시경 칸디는 약국에 주차한 후 에메트의 차로 갈아탔습니다. 두 사람은 주유 후 부근을 잠시 돌다가 사람이 없는 공사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칸디와 로버트의 딸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월그린 약국 앞에 어머니의 차가 주차된 걸 보고 약국을 한 바퀴 돌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칸디는 친한 친구 미셸과 함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몰랐던 한나는 걱정되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로버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이 지난 후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911. Well, I'm at my house and I heard what sounded like gunshots and I can hear some woman screaming. Are you by the Walgreens? Correct.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에메트는 이미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로버트는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에메트와 로버트는 나란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사격 도구가 하나뿐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먼저 손을 댔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사각지대였습니다. 칸디는 유일한 증인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자신이 처방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었는데 우연히 사장 에메트를 만나게 되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re you and Emmett involved in a romantic relationship? No, Have you ever been romantic with Emmett? no, Okay, now let's say sexual. Have you been sexual with Emmett? no. 칸디는 거듭 부인했지만 당초 에메트를 그녀에게 소개한 동료는 경찰에게 그들의 불륜 관계를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에메트가 아내 칸디와 이혼 변호사를 만나 이혼에 대해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약국 CCTV를 확보해 저녁 10시경 딸로부터 아내의 소식을 들은 로버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국으로 가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차를 칸디의 차 왼쪽에 주차하곤 약국 안으로 사람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찾지 못한 로버트는 약국을 나와 차를 돌려 다시 칸디의 차 오른쪽에 주차하였습니다. 차량은 CCTV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10여 분 후 칸디와 에메트가 차를 운전하여 다시 약국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로버트는 이미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때부터 사건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칸디였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몇 마디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칸디는 두 사람을 떼어놓고 로버트에게 집으로 가자고 한 뒤 자신의 차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뒤돌아섰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몇 번 들렸고 다시 몸을 돌렸을 때 로버트와 에메트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로버트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앰뷸런스가 로버트를 싣고 병원으로 떠난 후에야 에메트에게 달려갔습니다. 칸디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칸디가 3번의 사격도구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두 소리는 연속으로 들렸고 두 번째 소리와 세 번째 소리에서 잠시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 에메트를 먼저 쏘고 그 후 로버트가 스스로 본인을 조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추측이 맞다면 이 사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었죠.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로버트는 경찰에게 범행 도구는 자신의 것이 맞지만 말다툼을 하다 실수로 떨어뜨려 에메트에게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누가 에메트를 다치게 했냐고 묻자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로버트의 손에서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구에도 그의 DNA만 있어 검찰은 그를 1급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재판이 열렸고 양측은 여러 측면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검사 결과 에메트의 손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요. 그 자국은 애슐리나 칸디, 로버트가 꼬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흔적은 에메트의 다른 불륜 대상에게 잡힌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에메트가 성격이 나쁘고 여러 차례나 먼저 도발한 사람이고 로버트는 그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칸디는 사고 발생 후 결국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문 중에 자신과 에메트가 그날 밤 차에 타고 있을 때 로버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에메트가 먼저 일으킨 사건이라고 진술했습니다. So then Rob calls and he calls me and I pick up and he's like, "What are you doing?" And I said, "I am out." He said, "Are you out with Emmett?" And I said, "I am." And he said, "What are you doing?" And I said, "We're just talking." And then Emmett goes, "Let me talk to him." And then Emmett got really upset with Rob on the phone and said something like, "Break your head." 경찰은 또 에메트 차량 안에서 그날 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품 몇 병을 찾아냈습니다. 그 약은 헬스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흥분작용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약을 복용하면 의존성과 중독성, 정서적 분노 등 부작용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칸디의 증언이 바뀌었습니다. 신문 당시 그녀가 말한 것은 2번의 큰 소리, 1번의 멈춤, 그리고 3번째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큰 소리와 멈춤, 그리고 큰 소리와 함께 2번의 큰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You heard the pause? Yeah, it was pop, pop, pop. There was a car that just went by me, and as it was going by, that's when I heard the gunshots. It was pop, and then a pause, and pop, pop. 첫 번째 증언에 의하면 먼저 다친 것은 에메트입니다. 하지만 2번째 이야기에 의하면 먼저 다친 사람이 바로 로버트가 되고 자기 방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이 외에도 칸디는 많은 세부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판사조차 30년 동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ou told Detective Miller that night that you did not see or hear a physical altercation, isn't that right? I don't know. I'm trying to clarify that your story has changed after speaking with your husband. Things were remembered after talking to my husband. 경찰은 칸디의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로버트의 행동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구를 미리 준비한 데다 사후에도 그의 손에만 잔여물이 있었고 도구에도 그의 DNA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로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사건 발생 전 로버트는 여러 차례 로펌에 전화를 걸어 칸디와 에메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로버트의 차량에서 칸디와 에메트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프린트된 인쇄물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그날 밤 로버트가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12명의 배심원 전원 일치로 로버트에게 2급 상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로버트는 60세가 돼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 로버트는 에메트가 페이스북에 발표한 게시글을 새로운 증거로 항소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2011년 2월 15일에 에메트가 로버트를 비꼬며 그가 말만 했을 뿐 아무런 행동을 감히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의 게시물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3월 10일에 올린 내용인데요. 게시물에는 로버트가 혼인 생활을 하며 칸디를 배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에메트가 로버트에 대한 적의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고 2028년으로 앞당겨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칸디는 전임 사장의 공금 32,000달러, 하나로 4,155만 원을 빼돌려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2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사는 재판권 유지와 집행유예에 더해 징역 6개월만 복역하게 했습니다. 칸디는 2014년 6월에 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지나야 집행유예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애슐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작별한 뒤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팟캐스트를 만들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일런스 브레이크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닥터 필 1회에 출연해 새로 출판한 책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칸디를 초청해 애슐리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hear? You want to hear me say sorry? I am absolutely sorry. I have been sorry since day one. Emma didn't deserve to die. I'm not here to have you say you're sorry. I'm here to hopefully help you understand what it's been for me. You had this power over me because you hurt me so bad. And I was waiting and waiting for you to come and fix me. And I guess today I'm not here for you to fix me because I've done that all by myself. And maybe you're glad he's gone, but it's been hard for me. Okay, I lost my husband as well. I lost my whole everything. I lost my whole Did you get to life. hear that he's sorry and that he still loves you? Yeah. I don't get that. I don't. You know what? And I do. Okay, I do. But your marriage did not end because of me. 칸디는 애슐리가 책이나 블로그에서 자신과 딸을 헐뜯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는 교도소에서 제작진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사건이 아직 수사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딸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건의 죄인은 칸디가 아니라 에메트라고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칸디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애슐리만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여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을 치유해주며 사람들 앞에 대신 나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사랑도 찾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스캇 보이슨이라고 하는데요. 둘은 결혼 후 2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그녀는 결국 다시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새벽에 미국 아이다호 대학의 대학생 4명이 아파트에서 비참하게 숨졌습니다. 룸메이트 여학생이 범인의 모습을 목격했지만 범인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1층에 사는 총 2명의 소녀가 살아남게 됐습니다. 아이다호 주에서 7년 동안 형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곧 사람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로 인해 아이다호 대학은 휴강을 했고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12월 30일에 경찰은 기적처럼 용의자를 체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죠? 용의자는 어떻게 체포됐을까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러시아 모스크바가 아닌 미국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곳은 아이다호주 북부의 추운 도시이며 미국의 수도 워싱턴주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다호 대학 외에도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2만 5천여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절반 이상이 대학생이었습니다. 이곳은 젊은 학생들이 모여 청춘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주말마다 다양한 파티를 열곤 했었죠. 4명의 피해자가 바로 아이다호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전부 젊고 잘생겼으며 앞날이 창창한 소녀였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켈리 곤살비스는 룸메이트끼리 찍은 사진과 함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행운의 소녀라고 게시글을 작성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본 사건과 관련된 6명을 알아봅시다. 켈리 곤살비스는 21세로 아이다호 출신으로 교육학과 4학년이었으며 12월에 졸업 예정이었습니다. 메디든 모건 21세 마케팅 전공 멜리와 모건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며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스타일도 많이 닮았습니다. 다른 2명의 피해자 샤나 케노들과 이슨 채피는 커플이었습니다. 샤나는 20세에 마케팅 전공의 3학년 학생이며 역시 아이다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슨도 20세였고 스포츠 관광 관리학 전공의 신입생이었습니다. 이슨은 그날 특별히 여자친구 샤나를 찾아 주말을 보내러 갔습니다. 4명의 피해 학생은 전부 아파트의 2층과 3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실 1층에서도 2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녀들은 무사했습니다. 그럼 그녀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잠시 후 분석해 드릴게요. 사건 발생 다음 날 2명의 여학생은 2층에서 이슨과 그의 여자친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2층 침실에 누워 있었는데요.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 여학생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친구를 불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케일라와 메디슨은 각자의 침실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부 침대에서 참변을 당했는데요. 벽에는 빨간 흔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비참한 현장으로 보아 그들에게 엄청난 징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짓 같았습니다. 케일리의 침대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포탄이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문을 부순 흔적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2 사람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흔적은 없지만 방어적인 상처는 있었습니다.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모스크바 경찰서는 이런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 바로 FBI에 신고하였습니다. 마침내 FBI가 사건 수사에 참여해 모든 단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3층짜리 아파트는 경사면에 지어졌는데요. 1층과 2층에 전부 지면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여학생들은 종종 남자친구를 초대하여 밤을 보냈습니다. 사무용이 아닌 모임이나 파티를 하는 장소였죠. 조사에 의하면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2022년 8월 16일에 그녀들은 대낮부터 파티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소음 민원을 받았고 그녀들을 찾아가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떠나자 저택 안에는 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 켈리에게 구두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다 2주 후 경찰은 소음 문제로 3번째로 그녀들의 저택을 방문하였습니다. 또 2022년 9월 1일 저녁 8시 52분에 경찰이 다시 그녀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으며 정작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문한 지 얼마 안 돼 또 민원을 받게 됐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파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곳의 저택은 마치 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심지어 집을 비울 때에도 문을 잠그지 않아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용의자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일까요? 혹은 소음으로 괴로워했던 이웃이 한 짓이었을까요? 우선 경찰이 제출한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건 발생 전 아파트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토요일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샤나와 이슨 커플이 이슨의 모임을 마치고 새벽 1시 45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캐리와 메디슨은
현지의 한 유명한 술집에 있다가 새벽 1시 30분쯤 그곳을 떠나 푸드트럭에 들러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카풀을 하여 새벽 2시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카풀 기사가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켈리는 2시 26분에 남자친구 제크에게 4통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디슨도 그에게 2번이나 전화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 52분에 켈리는 마지막으로 7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듣기로 둘은 헤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크가 켈리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샤나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해보면 그녀는 4시 12분까지 틱톡을 하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룸메이트 중 한 명은 4시쯤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는데 켈리가 3층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안 돼 그녀는 샤나의 방에서 우는 듯한 소리와 한 남자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룸메이트의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가면을 쓴 그림자를 보게 됐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그녀의 곁을 지났는데 그녀는 그저 놀란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2층으로 올라갔고 그녀는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궜습니다. 침입자의 키는 약 180cm 정도이며 근육질 몸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아주 크고 눈썹도 아주 두꺼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샤나의 방에서 150cm가 안 된 CCTV에서 소리를 포착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울고 있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얼마 안 돼 큰 소리가 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새벽 4시에서 4시 25분 사이에 발생한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범인은 2층의 미닫이를 통하여 아파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찰은 저택 주위를 수사하였으나 아무런 유력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 관련 인원을 찾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살아남게 된 2명의 여학생 그리고 켈리의 남자친구 제크부터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켈리를 스토킹하던 남자 2명도 함께 신문하였습니다. 켈리의 남자친구는 그 당시에 잠들어서 전화를 못 받은 것이었고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2명의 생존자에게는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커는 켈리가 차에서 내릴 때부터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지어 그녀의 침실까지 따라갔습니다. 경찰은 2명의 스토커도 조사해 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6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한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새벽 한 부부 침실에 한 명의 침입자가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17번이나 찔리고 운이 좋게 살아남았지만 남편은 결국 숨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FBI는 이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경찰과 FBI는 11월 12일 CCTV를 얻기 위해 600여 개의 단서를 처리하고 모스크바의 가정과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바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11월 13일 새벽에 범죄 현장 인근에 흰색 현대 엘란트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3번이나 피해자의 집을 지나갔으며 새벽 4시 4분에 4번째로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공개하지 않고 몰래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경찰은 결국 범인을 찾았을까요? 사건 발생 14일 후인 11월 29일 금요일에 경찰은 워싱턴 주립대학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2015년 모델인 흰색 엘란트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은 사건 발생 현장과 15분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주인은
브라이언 코버거였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의 운전면허증을 확보하였는데 그의 두꺼운 눈썹은 생존자가 묘사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상한 건 브라이언이 사건 발생 5일 후인 11월 18일에 워싱턴주에서 흰색 현대차의 번호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차량은 원래 펜실베니아주의 번호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그를 바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언이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증거 수집에 더 많은 경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브라이언의 DNA였습니다. 만약 그의 DNA와 현장에서 발견한 DNA가 일치하면 그가 범인이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DNA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DNA를 확보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의 쓰레기를 가져가서 확인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의 신분과 배경에 대해 알게 되면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형사사법과의 박사였으며 조교이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의 말에 의하면 브라이언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수업에서 법의학자가 어떻게 DNA를 확보하고 검찰이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후 그는 조교의 신분으로 논문을 수정하여 풀먼 경찰서에서 실습할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그가 1층 생존자를 숨지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브라이언의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경찰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두고 간 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케이스에 본인의 DNA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레 행동했고 경찰은 그의 DNA를 확보하는 데 아주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경찰이 브라이언의 DNA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찰나에 그들은 흰색 현대 엘란트라가 워싱턴주를 떠나는 걸 알아냈습니다. 브라이언이 감시당하고 있는 걸 눈치채고 도주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브라이언은 그의 아버지와 흰색 현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디아나주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과속으로 경고를 받아 차를 세우게 됐습니다. 9분 후 그들은 또 다른 차량과 너무 가까이에서 운전하여 또 인디아나주의 경찰의 제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브라이언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치안관과 워싱턴주의 경찰은 모두 아이다호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브라이언이 일부러 한 짓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경찰이 본인을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FBI는 브라이언의 차를 따라 펜실베니아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경찰은 매일 브라이언의 집 근처에서 그의 집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러다 12월 27일 화요일에 실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쓰레기에서 검출된 DNA는 케이스에 있는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DNA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확보한 DNA는 브라이언의 것이 아닌 그의 아버지의 DNA였습니다. 그러다 3일 후인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새벽에 브라이언은 펜실베니아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다호 법원은 나중에 끔찍한 세부 사항이 적힌 법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보면 그는 범행 전인 8월 초에 최소 12차례 이상 피해자의 집 근처에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 브라이언의 휴대폰은 새벽 2시 47분경 비행기 모드로 바뀌었으며 신호가 사라진 곳은 워싱턴 대학이 있는 풀먼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폰은 4시 48분에 다시 연결되었고 그 시점 그는 모스크바 남쪽에서 풀먼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시간 후인 오전 9시 12분에서 21분 사이에 그는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두고 간 케이스를 찾아가려고 한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브라이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브라이언은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브라이언은 10대 때부터 SNS에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기록했는데요. 그는 불안감, 우울증, 이중인격, 그리고 끊임없이 목숨을 끊고 싶은 일련의 심리적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주얼 스노우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경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구식 TV의 눈송이처럼 흩어진 점들로 사람의 시야가 가려지고 심할 때는 사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적 문제 외에도 브라이언은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어린 시절 알던 사람들은 그의 몸짓이 웅장했으며 체형 문제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종종 당했으며 괴롭힌 친구들도 전부 여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결국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성격이 매우 예민해졌고 욱하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학생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는 불법 약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했고 결국 모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브라이언은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심리학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하고 또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는 행동을 분석해 왔습니다. 2018년 브라이언은 노샘프턴 커뮤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 및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또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20년에 법의학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2022년 6월에 석사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워싱턴 주립대학교 형사사법까지 전공했습니다.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브라이언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자주 내세웠는데 특히 여성과의 차이점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한 술집 주인 조던의 기억으로 브라이언은 자주 혼자 바에 앉아 되쉬할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그는 술집 직원에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랑 자주 술을 마시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만약 직원이 그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주 무례한 말로 직원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거절당하게 되며 브라이언은 아주 분해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심지어 그에게 특별히 찾아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브라이언은 다시는 이 술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범행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 은퇴한 FBI 분석가는 수감자가 피해자 중 한 명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스토커였으며 범행 전 피해자 중 한 명을 스토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3년 1월 5일에 미국 아이다호 대학교에서 대학생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브라이언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특급 상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게 됐으며 사건 판결 전 석방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브라이언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심리에 판사는 예심 심리의 날짜를 2023년 6월 26일로 정하였습니다. 예심은 작은 재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전부 제출해야 했으며 증인도 증인석에 설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쩌면 범죄 심리학에 미쳐 사람을 숨지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 반년 전 그는 인터넷에서 한 대학에서 진행했던 심리 조사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주로 범행 당시 범인의 감정 변화와 심리적 특성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테스트 신문지에 응답자에게 범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범행 목적자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범행 장소에는 어떻게 침입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싸운 적이 있는지 등의 공포스러운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브라이언의 범죄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